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은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잠겨서 잠깐만요. 중등과정 수학 프로그램은 1학기는 주로 대수라고 그래요. 대수, 함수 이쪽이 1학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학기, 2학기에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등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학기는 주로 대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수하고 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학기 과정이 기하하고 확률 통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은 수업을 들어도 되냐면 1학기 거를 그냥 쭉 들어도 돼요. 1-1,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들어도 수학 진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들어도 과정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도 나가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별로 그렇게 나가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1학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학년이 돼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수 파트를 한 번에 쭉 하고 그 다음에 기하 파트를 한 번에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좋은 방법은 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행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선행이 막 안 됐어요. 별로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이를 딱 보니까 선행이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이 급하셔서 막 진도를 아이의 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진도를 빼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구멍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주로 좀 애들이 시간이 좀 많이 있는 방학 때 이게 어쨌든 1학기 과정하고 2학기 과정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으니까 방학 때 2학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강 형태나 이런 형태로 좀 들어서 방학 때 좀 진도를 조금씩 이렇게 빼서 가면 충분히 이렇게 아이 능력만 되면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등학교하고 좀 다르게 중학교 과정은 1학기 과정이 대수, 2학기 과정이 기하하고 확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특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행이 좀 급하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저희 학원에서도 좀 약간 아이가 능력에 비해서 선행 속도가 좀 늦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방학 때 이렇게 특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듣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듣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들으면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행학습에 있어서 선행 속도 문제예요. 선행 속도 문제. 선행 속도 문제는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빨리 나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선행이 좀 많이 나가야지만이 좋은 반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아이 능력치에 맞지 않게 선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기저 단원에 구멍이 나 있는데 선행 부분은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어요. 20년이 넘는데 아이들 이렇게 쭉 보면 아이들마다 좀 능력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좀 굉장히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찍어 눌러줘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수학을 좀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늦은데 한번 이렇게 숙련되면 그때는 또 아주 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워낙 능력치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기본하고 심화를 그냥 한꺼번에 막 나가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한테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좋지, 옆집 아이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막 그 속도에 쫓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재미없는 과목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중학교 때 벌써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막 이래버리면 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그 다음에 기본 끝나고 나면 심화, 그 다음에 고난도,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도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고난도 수업은 선행시킬 때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고난도 수업은, 그러니까 그럼 고난도 수업은 언제 시키냐? 그러니까 자기 학년 됐을 때. 그러니까 선행을 하다 보면 좀 앞서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선행할 때 고난도 수업을 시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서 고난도 수업은 자기 학년 됐을 때, 뭐 내신이라든가 뭐 이럴 때 어쨌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하고 심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본 이렇게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기본 이렇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고, 기본하고 나면 심화를 좀 시켜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때에 따라서 좀 능력치가 되는 애들은 기본하고 심화를 그냥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의 좀 그 유전자라고 그러나요? 유전자. 어쨌든 수학이 굉장히 좀 늦게 이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노력은 엄청 하는데, 같은 수학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좀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너무 막 고난도를 자꾸만 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기본하고 한 심화 정도 단계까지만 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그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니까 좀 아이 수준에 맞게 또는 아이의 능력치에 맞게 좀 진도 속도나 계획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 사고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데 어차피 입시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취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입시로 하기 때문에 수학 과목을 입시로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사고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계산력이에요. 계산 속도 문제 있죠. 이거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계산 속도 문제가 속도하고 정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잘한다 그러는데 꼭 엉뚱한 것들을 틀려요. 이렇게 뭐 잘못 읽어서, 아니면 빠뜨려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다가 뭘 빠뜨리는 거죠. 이게 뭐 자연수인데 뭐 이런 거 자연수를 안 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산 실수가 나오는데, 이 계산 실수는 뭐 그것도 실력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계산력 문제는 계산이 계속 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론 그 뭐 연습을 더 많이 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수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숫자 계산도 사실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가 그 문제를 더럽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분명히 계산을 할 때도 이제 요령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어떤 애 보면 막 문제 풀면 어떻게 풀는지도 모르게 막 그냥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계산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틀려.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또박또박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좀 생각해서 계산을 하게 해야 돼요.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고를 계속하게 해야 되니까 계산조차도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 계산이 아니라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계산한다는 게, 덧셈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냐?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님들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우리가 뭐 수열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규칙성 이런 걸 때, 뭐 예를 들면 등차 수열, 뭐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같이 묶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좀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막 풀다 보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애들이 그 계산, 특히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래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풀어요. 쫙 쓰죠. 그러니까 중간에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얘가 급하니까 이제 막 풀다 보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좀 풀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뭐 중학교 때도 계산이 느린 아이들은 성적이 좀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세칭,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새는 어떠냐면요. 올해 수능부터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킬러 문제라는 게 한 3문제, 4문항이 딱 나오고 나머지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항들은 주로 학생들 얘기로는 이제 신계 문제다. 그러니까 신이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수능부터 이게 좀 문제다라고 저기 평가원에서도 생각을 했나 봐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쉬운 문제 다 풀고 나머지는 찍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어쨌든 그 1등급을 맞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올해 수능부터 어떻게 됐냐면 요 킬러 문제를 인간계로 내렸어요. 킬러 문제를 인간계로 내리면서 약간 준킬러 문제도 있잖아요. 준킬러 문제들 좀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위권, 상위권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위권 애들은 좀 변별력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머지 한 3-4문제 빼고는 쉬우니까 다 풀고선 나중에 정 안 되면 찍고 이래가지고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준킬러 문제들이 생겨서 올해 수능의 좀 특징이에요. 그게 올해부터 수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고학년이 올라가면 사고력, 물론 사고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계산력이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그런 계산들을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특히 남학생들 보면 막 그냥 하는데 그렇게 풀면 계속 몸만 피곤해져요. 수학의 발전은 없고 몸만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뭘까? 왜 안 먹는 거야? 왜 이게 먹긴 안 줄까? 너무 왔나?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저 중학교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이제 어머님들이 배웠던 수학하고 조금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요,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고교 학점제 바로 전 단계 지금 시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어머님들 고교 학점제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1학년 때는 같이 공부하다가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렇게 딱 나눠버려서 문과 아이들은 문과 커리큘럼대로 학교에서 딱 짜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 커리큘럼에 따라서 짜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지 않고 1학년 때 배우는 건 똑같이 배워요. 공통교과를 배우고 2학년이 되면 계열, 문과, 이과 이런 계열이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나누진 않아요. 학교에서 나누진 않고 학교에서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으로 얘기하면 그 무슨 뭐 필수 과목들은 지정해놔요. 그러니까 그건 꼭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필수 과목들. 필수 과목들은 주로 어떤 과목들이냐면 수능에서 꼭 취급하는 교과목들 있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에서 꼭 그런 것들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박스 내에 한 5개 교과목을 넣어놔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심화 국어, 그 다음에 무슨 과목, 뭐 영어, 뭐 이런 것들 더 나요. 거기에 뭐 수학 기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 따라서 그 과목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써 있어요. 뭐 택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교과 과목을 이렇게 한 뭐 3, 4개 정도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또는 뭐 한 7, 8개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둘을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 교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 교과를 해요.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예전에는 수학이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수학이 이렇게 명칭이 많아요. 현재 고등학교에는. 여기 보면 수학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똑같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주로 이제 2학년 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만 얘기를 하면 수원하고 수투 있죠. 요거는 문과를 가는 학생이건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건 간에 필수예요. 이건 필수.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볼 때 수원하고 수투는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수능에서도 그래요. 이건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여기 나와 있는 기하까지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 3개 중에서.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봐요. 문과 아이들은 보통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요. 이과 아이들은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주요 대학에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과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 그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도 들 수 있는데 그러면 문과 애들은 미적분을 안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미적분을 그러면 안 배워? 문과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수투 내용이 미적분이에요. 요게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 공통 미적분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미적분은 뭐냐? 이과 아이들만 배울 수 있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람수 미적분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교과목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보통 요게 수원수투 일반 선택 요게 수능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택 교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 교과 자기 진로에 따라서 이렇게 학교에서 딱 짜주는 게 아니라 몇 개 중에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 그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건 뭐냐? 그때는 아마 학년도 깨지는 게 깨겠다 이런 거죠. 학년도 깨서 그냥 듣고 싶은 거 막 듣는 거예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교과부의 계획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고등학생들도 선택교과제예요. 아직까지 완전 고교학점제는 아니고 선택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그러면 경제수학 이런 건 뭐냐?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실용수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것도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경제수학은 그냥 한 수원 정도, 수원 정도, 2학년 요 정도 들으면 다 그냥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평이하게 다 할 수 있는 과목들이고 수학 과제 탐구는 뭐 소논문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하나 잡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 가리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것에 대한 작은 논문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수학 과제 탐구예요. 실용 수학은 주로 실업계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수학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도 뭐 학원에 다니면서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교과목들입니다. 여기서 그 기하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그 기하 과목이에요. 기하 과목. 그리고 여기서 좀 차이점은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뭐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등급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절대평가예요. A, B, C예요. 3단계입니다. A 맞는 비율이 그럼 어느 정도 되냐? 예상컨대는 한 30%까지는 A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널널하죠. 상대적으로 널널합니다. 원래 보통 수능 과목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수학 학계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기하를 안 가르치고 어떻게 그 대학을 보낼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기하가 들어갔어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과 애들은 어쨌든 기하와 미적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왜 떴을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교과라는 게 있어요. 전문교과. 이 전문교과는 뭐냐? 이 전문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고등학교에서 이런 전문교과 내용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마다. 있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몇 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전문교과, 그럼 심화수학, 심화수학원, 심화수학 2, 그 다음에 고급수학,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이건 뭐 내용이 뭐냐? 이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이 교과목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주로 특목고 아이들 있죠? 주로 어디에요? 과학고 애들.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특목, 왜 그러면 이 내용은 그럼 도대체 뭐냐?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는요. 여기 수원, 수투, 확률통계, 미적분 여기 있잖아요. 기하까지. 요 5개 교과목을 2개 책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요 5개 내용을 요 다섯 개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2권의 책으로 묶어버린 거죠. 압축시켜 버린 거예요. 압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럼 왜 그걸 압축시켰냐면 이런 그 과학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아무래도 더 좀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급 수학 1, 고급 수학 2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목고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주로 과학고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그 고급 수학 1 이거는 고교 과정 밖의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선형대수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복소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교 수학 좀 고등학교 과정에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때 이런 교과목을 선택하면 일반 고등학교를 갔어요. 자기가 과학고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 갔는데 이런 교과목을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럭셔리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명품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걸 들으면 좀 뭔가 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해줘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간 학생처럼 열심히 그냥 교과목, 이런 교과목을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과목은 게임이 안 돼요. 그걸 흉내내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면 일반 고등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냐 이거죠. 그것도 학교마다 보면 1만 개설되어 있어요. 3학년 때. 2는 또 안 개설되어 있어. 그러면 너는 왜 1만 공부했니? 웃기잖아요. 이게 보면. 하려면 2까지 다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 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거 흉내내서 이거는 특목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교과 내용들이에요. 걔네들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심화 수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선택했다고 해서 더 가산점 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주로 이해 내용인데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고등학교 어쨌든 고등학교 여기 좀 잠깐 좀 이거 좀 더 설명할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면 이제 선행 이렇게 막 생각하시잖아요. 선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능력이 돼서 선행을 좀 뭐 많이 하고 들어가면 안 하는 아이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선행은 이 선행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내신이 중요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래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어쨌든 교과 성적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교과 성적이. 학교에서 보통 지금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한 몇 등급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서울에 있는 그래도 한 중위권 이상 대학을 가려면 한 몇 등급? 몇 등급이요? 2등급, 그죠? 2등급 정도. 2등급 후반 이러면 좀 힘들어요. 2등급 거의 뭐 초반이나 1등급 후반 정도의 내신 등급 성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등급 후반 정도, 2등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한 10%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0% 이내, 그죠? 10% 이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10% 이내에 들어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 과목 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과목 포함해서 그 정도 돼야 되니까. 어떤 아이 보면 수학은 잘하는데 뭐 국어가 좀 안 나오고 뭐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 뜨고 이래 버리면요 평균 내면 쉽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행을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실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이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선행할 시간은 없어요. 방학 때나 조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은 보통 보면 학기 중에도 계속 그냥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게 별게 없으니까 1학년 때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선행을 해요. 선행도 하고 현행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행할 수 있는 선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선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주로 방학 때 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내신 때문에 선행할 시간이 사실은 잘 확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행하다가 현행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아주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그래요. 내신 부분이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한가롭게 선행, 현행 이거를 동시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나 좀 시키고 학기 중에는 무조건 선행 안 하고 현행에 집중해서 오히려 고난도 문제들 많이 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커리큘럼을 선행을 나갈 때 그냥 겉핥식으로 중학교 때 대충 해서 막 선행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그거를 막 복습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잘 안 해놓으면. 제대로 잘 안 해놓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배우고 3학년 때 미적분, 기하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다 끝내놓고 가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프하게 나가면 나중에 이거 하나마나 이렇게 돼버려요. 좀 제대로 시켜야 돼. 제대로 선행을 하려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표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초등학교 어머님들이나 중등 어머님들도 그런데 중등 어머님이나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굉장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좀 있으세요. 착시 현상이.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인 줄 아는데 최상위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상위권이 어느 정도 돼야지 최상위권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있죠? 그냥 일반계.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전국에 한 1600, 대략 한 160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한 1500개, 1500개 가정을 하면, 여기서, 전교 4명. 그러니까 전교 4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6,000명이에요. 그죠? 6,000명. 이 6,000명은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의 2배 인원수입니다. 6,000명. 뭐 이 정도 잡아요. 외고가 30개가 있어요. 전국에 30개 외고가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가. 30개가 있는데 대략 잡으면 한 6,000명 정도,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한 200여 명, 200명 좀 더 많으니까.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냥 대략 한 30개에서 10등까지만 전교. 그러면 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300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국제고가 7개가 있어요. 전국에. 전국에 7개 있는데 이것도 그냥 10명. 그러면 70명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사고라고 얘기하는 이 고등학교 있잖아요. 자유형 사립고와 공립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유형 사립고, 사립고등학교 혹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냐면 지방에 보면 좀 약간 교육시설이 좀 낙후하거나 교육 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요. 기숙학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애들을 이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150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 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선발해서 들어가는 학교니까 좀 세잖아요. 여기도 10명만 잡았어요. 그래서 150명 잡았습니다. 10명 잡았으니까 1,500명. 150개에서.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도 20개가 있는데 과학고 들어가는 애들은 좀 특별하죠. 인정하잖아요. 정규권 아이들이고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다 잡았어요. 1,600명. 그다음 영재고가 다 잡았어요. 이거는. 뭐 얘네는 다 그 정도 되니까 다 잡고 1,600명. 그다음에 영재고 있어요. 전국에 영재고가 8개가 있는데 대략 이제 800명 있어요. 이거 다 잡았어요. 영재고 애들. 뭐 얘네들은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일반고 4명 잡은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외고 이런 데 다 몇 명씩 잡아서 한 학교당 10명 정도뿐이 안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해도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선발 인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최상위권이다. 또는 상위권, 그러니까 최상위권 정도 급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10,000명이니까 전체 수험생이 50만 명이잖아요. 몇 퍼센트? 2%예요. 10,000명. 그죠? 1등급이 4%잖아요. 1등급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반. 1등급의 반 정도 돼야지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서성한, 중경, 외, 시까지, 시립대까지 그 정도까지 들어가려면 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냐. 인원이. 중경, 외시까지 해서 한 35,000명 정도 돼요. 중경, 외시까지, 시립대까지. 11개 대학.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이 한 35,000명 되거든요. 35,000명이 되려면 그게 한 7%예요. 그러면 1.5등급. 2등급이 11%거든요. 그러니까 7.5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7% 정도, 7% 정도 되면 11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숫자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가는, 지금은 뭐 굉장히 우리 아이가 뭐 그 정도는 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일반고를 어떻게 가는지 그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나 여기 국제고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건. 여기 가려면 우리 아이는 외고나 국제고 이쪽을 좀 가고 싶은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성적만 잘 관리하시면 돼요. 영어는 무조건 A를 맞으셔야 됩니다. 영어 B 쓰면 안 돼요. 외고나 국제고를 가려면 수학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수학은 C를 맞건 D를 맞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입학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들어가서 문제지. 근데 어쨌거나 외고나 국제고를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영어 성적만 들어가요. 성적 교과는. 나머지는 다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물론 선생님 종합평가에 다른 과목이 너무 안 좋으면 좋게는 안 쓰겠죠. 그런데 어쨌든 영어 성적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어 성적만.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학생부 관리. 학생부 관리는 어떤 아이들 보면 고3 때 돼서 아니 중3 때 돼가지고 이제 자기 외고 간다고 저희 우리 아까 제 바로 앞전에 우리 입학전략실의 소장한테 와서 저기 자소서 좀 봐달라고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면접 대비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제 아이 뛰어오는 거 보면 독서 기록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자기가 이제 외고를 간다. 이래버리면,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붙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뭐 드러날 게 별로 없어. 일단 자소서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 써야 되는데 자소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가 없는 거죠. 스토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학생부 관리,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이러한 학생부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방학 때 되면 그 재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캠프들을 해요. 뭐 책 읽는 캠프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아까 뭐 진단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부분 합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를 좀 1대1로 관리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학 소장한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렴한 금액으로 1대1 컨설팅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한 8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주실 거고 어쨌든 외고나 국제고는 그렇게 가면 돼요. 이러한 자율형, 그러니까 자사고죠, 자사고. 이 자사고 들어가는 방법은, 자사고는, 주요 과목 성적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주요 과목이 다 A여야 됩니다. 주요 과목이. 거의 A여야 돼요. 물론 뭐 B 하나 정도 있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학교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1차에서. 그러니까 일단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B가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학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요 과목을 A를 맞도록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학생부 관리 해서 하면 됩니다. 자기 진로에 맞게 이것도 자기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어쨌든 뭐 왜 가려고 하는지 자기 꿈에 대한 얘기들이 확고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려면 학생부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독서 활동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다 녹아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아마 이쪽 파트일 것 같은데 영재고 과학고 부분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요 입시만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그냥 지금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재고하고 과고 입시 이거를 하시려면 영재고하고 과고는 기본적으로 과학고만 입시 준비하는 건 없어요. 붙을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를 하고 떨어지면 여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영재고 입시 준비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카드로 과학고 입시, 과학고에 원서를 넣는다. 이게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점은 뭐냐? 영재고는 지필고사라는 걸 봅니다. 지필고사를 봐요. 물론 서류 1차, 그러니까 보통은 3차, 3단계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1차 서류, 2차 지필, 3차 캠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또 불러들여서 면접 같은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3차에서 영재고 입시를 치르고요. 그 과학고 입시는 2단계입니다. 서류, 그 다음에 캠프. 뭐 그러니까 1박을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들어가서 심층 면접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최종 선발을 하는데
보통 과학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떨어지면 여기를 지원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에서도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던 아이 중에서 6명인가가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그 학생 중에서 2명이 과학고 입시에서, 그러니까 국가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확률적으로는 여기 준비했던 아이들이 여기 붙을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이 아까 영재고 입시에서 중요한 게 지필고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필고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경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KMO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KMO 시키고 이러는 거 하는 겁니다. KMO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물화생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것도 거의 그 경시 수준입니다. 경시 수준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과학고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러면 지필고사를 안 보면 얘네들 어떻게 뽑냐? 서류 통과해야 되고요. 서류는 직접 그 입학사정관들이 학교에 찾아와요. 아니면 오라고 그래요. 직접 와서 아이를 대면 상담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봐요. 얘가 진짜로 과학고에 맞는 아이인지 직접 확인해서 거기서 보통 한 뭐 2배수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을 뽑죠. 서류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배수에서 한 3배수 사이 정도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다시 또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면접, 그냥 기본적인 그 뭐 학생기록부 또는 자소서 면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아이의 소양, 어느 정도 진짜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선발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고나 영재고 이런 데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기는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는 시점은 중학교 1학년 초 정도에는 늦어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붙을 확률은 떨어져요. 늦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여기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과학고나 영재고도 어머님들 생각에는 수학과학만 성적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학교에서 이제 워낙 이제 이쪽도 좀 지원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학과학을 물론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른 과목 성적들도 봅니다. 다른 과목, 그러니까 뭐 얘가 영어도 잘하고 국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수학과학은 되게 잘하는데 뭐 영어가 막 C고 막 이러는 게 막 몇 학기가 있어요. 막 국어가 막 이러면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여기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뭐 자세한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 그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발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그 우리 교재 보면 여기 좀 오타 났죠. 자사고 자공고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국제고라고 써 있나요? 자공고입니다. 자공고. 이거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도 있죠. 여기 고등학교. 여기를 다 일반고로 만들겠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이거 바뀌겠다는데, 이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다. 물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막 교육정책이 이제 막 계속 바뀌니까, 이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게 교육정책이 바뀌니까,
이게 참 그런데 왜 이거를 없애려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실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지금 성적평가, 고등학교에서 성적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하고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등급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년도 무너져야 되고, 그죠? 아이가 듣고 싶은 거 막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학점 따고 학점 따면 졸업할 수도 있어요. 일찍 졸업할 수도 있고, 먼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려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해서는, 상대평가라는 건 뭐예요? 같은 학년들끼리 이렇게 등급 내고 이러는 입시제도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시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90점 이상 넘으면 A,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근데 그렇게 평가를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굳이 자서고 특목고 이런 거 폐지하지 말고 그럼 2025년 되면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 안 되냐? 왜 안 되죠? 예? 어머님들이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기를 약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빡세가지고 애들끼리 내신 따기 힘들어서. 근데 2025년에 만약에 그런 거 다 놔둔 상태에서, 특목고 자사고 다 놔둔 상태에서, 이잖아요? 놔둔 상태에서 그 학교 성적을 다 절대평가로 확 바꿔버리면 누구나 너다 할 거 없이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높이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성적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이잖아요. 이유는 그건데,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질 거냐?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될까요? 이제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없어져야 되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특목고 자사고를 무조건 하여튼 엄청나게 가려고도 할 거예요. 이게 경쟁률이 엄청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교과부에서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질 거냐. 근데 고교학점제 얘기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교학점제 얘기는 언제부터 얘기한 거예요? 문이과 철폐, 문이과 없어지고 이런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일관적으로 쭉 얘기됐던 거여서 이게 사실은 좀 봐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누구도 이게 시행이 될 거다 아니면 안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이게 계속 지금 현재 추진되어지는 과정이고 어쩌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얘기는 간간히 요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수능도 좀 바뀔 거다. 수능도 바뀔 거다 얘기하잖아요. 수능도 그러면 좀 체계가 좀 바뀌어서 새롭게 좀 아마 바뀌게 되는 건데 사실은 2025년이면 앞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라서 그냥 이건 추이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데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발표된 대로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상고등학교다. 상상고 들어보셨죠? 상상고는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잖아요. 전주에 그 상상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평준화 지역이에요. 평준화 지역이면 그 상상고등학교는 2025년도에 무조건 그냥 일반고로 뺑뺑이로 아이를 선발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사고는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에 있잖아요. 거의 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사고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발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민사고는 그러면 그 민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냐? 전국 선발이 계속 가능하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학생 아이들을 선발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쪽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평준화 지역이냐 비평준화 지역이냐에 따라서 학교는 그냥 일반고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갈래가 됩니다. 아니면 외대부고다. 외대부고는 용인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준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아이들 그냥 추첨해서 선발하게 되는 학교로 바뀌게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2025년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진짜로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이제 다 일반고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당연히 이 교육특구들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경쟁력 있는 지역들 이런데 고등학교가 이제 뜨기 시작하죠. 지역 내 명문고등학교 이런 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은 우리가 보통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왜 보냅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내신 두블리하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분위기. 그죠? 학교 분위기. 학교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잖아요. 학업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 곳 속에서 공부를 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로가 없어지면 분명히 지역 내 이제 일반고 명문 일반고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영재고과학고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되는 게 요번에 발표된 게 또 하나 더 발표된 게 뭐예요? 정시 확대, 그죠? 정시 확대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뭐 벌써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미리 땡겨서 몇 %로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40%이죠? 정시가 확대되면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해져요?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특목고가 유리합니까? 정시 확대되면. 일반고가 유리해요? 특목고가 유리하죠. 잘하는 애들 거기 모여가지고 얼마나 빡세게 공부들 하는데요, 걔네들. 당연히 특목고가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 확대가 되면 현재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좀 웃겨요, 지금. 2025년도에는 특목고 자소가 없앤다고 해놓고선 내년부터 정시는 또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정책이. 어쨌든 근데 그 정시 확대 부분은 예전부터 좀 계속 얘기됐던 게 정시 확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시 확대를 환영하는 사람. 물론 저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지 않은 학부모님들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3등급 해. 근데 좋은 대학은 보내고 싶어요. 이런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 상위권 어머님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이제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좀 공부를 해보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학생부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네. 근데 정시로 보니까 별로 좋은 대학들은 많이 안 뽑아. 이래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정시 확대를 환영하죠. 정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여론은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장기적인 어떤 교육 정책하고는 좀 이렇게 지금 상반된 이런 형태이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내년부터 40% 확대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25년 전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밑에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현재의 기조로 간다고 하면 어디가 유리해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선택할 때 지금 분위기가 이런 정시 확대 분위기로 가면 결코
내신 때문에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해가지 말고요. 고등학교 오히려 좀 센 고등학교들 있죠. 낙중대, 응? 낙중대 이런데 그냥 지원하세요. 이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정시로 40%라고 하면 2월 인원 생각하면 한 50% 정도 되잖아요. 실제 뽑히는 인원이 45%, 50% 이렇게 되니까 센 고등학교 지원하는 게 맞아요.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어쨌든 내년부터 벌써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는 현재 중3 중3 아이들부터 늘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물 좀 먹고 갈게요. 정시 확대되면 가장 곤욕스러운 대학은 어딘 줄 아세요? 정시 확대되면 지금 정시 확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이 정시 확대되면 제일 곤욕스러운 대학이 지금 이건 내년도 선발 인원인데요. 2020년도 여기 선발 인원인데 아니군요. 올해. 이게 정시 선발 보면 나머지 대학들은 벌써 다 올렸어요. 30% 정도까지 올해 벌써 올리라고 한번 지시 한번 내려간 적 있잖아요.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30% 올리라고 했는 학교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런 데 벌써 다 올렸어요. 유일하게 안 올린 데가 서울대하고 서울대 그냥 꿈쩍 안 했고 고대 지금 꿈쩍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까지. 지금 현재 가장 곤욕스러운 대학은 고대예요. 고대는 정시 올리는 게 정시 이렇게 확대하는 게 되게 지금 현재로서는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원래 이제 연대하고 고대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디가 더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연대죠. 연대가 이제 신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암동 꼴짜기보다는 신촌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연대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연대나 고대를 쓰는 아이들은 항상 어디를 써요? 같이 서울대를 쓰죠. 근데 서울대는 가군에 있잖아요. 정시 때 서울대가 가군에 있고 연대하고 고대는 나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그러니까 가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정시는 보통 서울대, 연대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서울대, 연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정도 쓰는 아이들은 서울대, 고대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연대 이렇게 써요. 서울대, 연대 쓰고 심지어 서울대급이 안 되는 애들은 또 어떻게 써요? 연대, 성대 이렇게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고대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대가 가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연대를 피해서 서울대랑 같이 가군으로 가. 이거는 이제 연대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졌다 얘기를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꼴뿐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대하고 이게 자존심 싸움이 있으니까 계속 나군에 남아있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성대한테도 막 밀리는 형태예요. 일부 학과에서는. 이제 그 배치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수시로 그냥 애들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전략을 쓴 거죠. 쓴 거였는데 이제 요번에 정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여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문제만 더 얘기를 드리고 제 얘기는 끝낼 텐데요. 오늘 제 얘기 끝나고 나면 여기 재원생들은 바깥에 보면 붙여놨어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 몇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저희 학원에 처음 오셔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여기 3층에 올라가시면 제가 여기 마무리하는 대로 올라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목표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목표가 없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꿈이 없다. 그리고 애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 고민이 아마 대다수의 어머님들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 고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 성향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파악이 필요하잖아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건강한 이런 성격용 검사도 하고 진로 검사, 뭐 진로 진단 검사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중학교 특히 올라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갖고 오기도 해요. 갖고 오기도 하는데 이게 해석은 안 해주죠. 해석은 이제 어머님들이 읽어보시고 그냥 이렇게 대충 끝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진단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아이 학스타일이라든가 아이 뭐 얘가 좀 문과 유형인지 이과 유형인지 혹은 뭐 좌뇌우뇌 검사 이런 것까지도 좀 해서 아이가 진짜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잘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 성적만을 가지고선 이렇게 문이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넓혀서 좀 그 아이의 진로 선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학원에서 어쨌든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캠프, 방학 때, 학기 중에는 좀 아이들이 바빠서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그런 한 일주일에 한 4회 이런 것도 무료 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저기 입시전략센터 센터장한테 좀 뭐 개별 상담을 좀 의뢰해서 좀 상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 선택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요 저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